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금요일 아침 제주 사회의 작은 이야기들을 이어 탐나는 지혜를 찾아가는 안재홍의 제주포커스 안재홍입니다. 오늘은 18년 만에 돌아온 공휴일로 돌아온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처음 만든 날입니다. 제헌국회 구성을 위해 국회의원을 국민의 손으로 처음 선출한 날이 48년 5월 10일이죠. 북한 100명, 남한 200명으로 구성하려던 국회는 남한 단독 선거로 200명만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헌국회 국회의원은 198명으로 2명이 부족합니다. 제주의 두 선거구에서 단독 선거를 반대한 도민들의 투표 거부로 선거가 무효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김구는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에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헌절, 헌법 정신에 입각한 평등하고 평화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염원하고 실천했던 1948년의 제주 도민들을 기억합니다. 안재홍의 생각이었습니다. 제주시 99.1, 서귀포시 95.3, 서부지역 103.7MHz, 요망진 라디오 KBS 제1라디오가 삼촌들 족끝이 느량이 식후다. 오늘은 뉴스 초점 대신 특별 대담으로 진행합니다. 제주 4.3은 진상규명과 국가사과, 특별법 개정 등을 거치며 과거사 해결에 큰 진전을 이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3 정명 찾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 제주 4.3은 아직도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을까요? 올바른 이름을 찾기 위해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요? 관련 내용 제주 4.3 연구소 김창후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제주 4.3 연구소가 4.3의 미뤄진 정의, 정명, 배제자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4.3은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 국가사과, 특별법 개정, 보상금 지급 등 많은 진전을 이뤘는데 여전히 미뤄진 정의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말 그대로 네. 4.3 당시 제주도민들이 요구했던 정의가 많은 우리 4.3 성과가 이루어지는 이 지금에 이르러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미루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미루어진 정의라고 했습니다. 많은 정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정의 차차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4.3에 남겨진 큰 과제 중 하나는 정명 문제입니다. 여러 과제 중 우리는 왜 지금 이 4.3의 정명 이름을 논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까 처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보상까지도 많은 그 이루어진 가운데 보상이니 뭐니 재심이 많이 나오는데 네. 딱 세 가지 문제가 지금 남았습니다. 4.3 정명하고 네. 배제자 문제하고 네. 4.3 특별법의 4.3 정의 부분. 네.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빨리 한시바삐 이제는 빠른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3 연구소에서 보실 때는 세 가지 과제가 남았다. 정명, 배제자, 특별법의 정의 개정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주 4.3 사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 4.3 사건이라는 명칭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사건이죠. 사건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그런 뜻밖에 아니어서 네. 보통은 이 말을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쓰긴 하는데요. 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4.3은 그렇게 아무 의미가 없는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이름도 지어주고 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배제자 문제, 4.3 정의 같은 이런 어려운 난제도 한꺼번에 이젠 해결해 나가자는 이런 취지에서 최근에 더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주 4.3 사건이라는 것이 가치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4.3의 당시의 가치를 아무 오히려 의미가 없죠. 소멸해버리는 일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정명 논의의 핵심, 앞서 배제자나 정의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정명 논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정명 얘기할 때 아까 가치 중립도 얘기해서 그래서 사건이라는 말 쓰고 그렇게 하는데 네. 사실 잘 지켜보면 진영마다 자기 주장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분들이 자기 주장이 지나치다는 것은 거의 생각도 안 하면서 주장을 하는데 사실 2003년에 정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4.3 진상조사 보고서가 2003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게 4.3은 말 그대로 그냥 항쟁입니다. 네. 국가에서 항쟁이라고 말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모든 설명이나 내용은 항쟁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이젠 이거를 그런 논쟁이 장으로 그냥 갖다 붙일 게 아니라 이젠 본질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이름을 바로 지어가자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이미 진상 보고서에선 항쟁이라는 말만 안 썼지 항생으로 다 정의를 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정의를 해서 논란 자체를 없애버리자라는 예, 말씀이신데 학술 대회에서는 4.3을 앞서 말씀하신 항쟁, 학살 이렇게 두 가지 성격으로 설명을 예.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제주 4.3의 역사적 성격 그렇다면 어떻게 규정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당연히 항쟁으로 보는데요. 근데 그 항쟁이란 말 속에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요 진보 진영에서도 그분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네. 4.3 항쟁을 우리가 5.10 단선 반대에서 통일운동으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 47년 3.1 만세 사건 이후에 경찰이 아니면 미군정이 우리 도민들을 탄압해서 발생한 민중항쟁으로 볼 것이냐 네.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와가고 하는데 네. 요거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달리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4.3 항쟁이라는 보통은 4.3 항쟁인데 이 4.3이라는 기호 네. 이 4.3이라는 기호 때문에 이데올로기 문제가 생기고 논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4월 3일 4.3이라는 말은 4월 3일 무장대가 봉기하면서 이루어져서 즉 남로당 무장대가 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문제 좌익 게릴라들이 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데 통일운동이다 민중항쟁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데올로기 문제는 빼고 아예 4.3자도 빼면서 제주항쟁이라는 말을 써가면 어떠냐는 요 주장에 저도 참 호감은 갑니다. 네. 근데 이름이라는 게 이렇게 모든 걸 빼고 적당히 갖다 붙여서 제주항쟁이라고 그래야 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네. 서로 익숙해야 되고 많이 네. 써야 되고 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니까 뭐 제주항쟁이 될지 4.3 항쟁이 될지는 이것도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것도 더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쟁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예, 이 항쟁을 부를 때 생길 수 있는 난점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이름이 될 것인지 거기서 세부 항목이 들어가면 네, 그것을 또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될 것인지 민중들의 항쟁으로 볼 것인지는 앞으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일부에서는 예. 이 정명 논의가 자칫 이념 논쟁이나 사회적 갈등, 앞서도 남로당의 무장대 봉기를 예, 말씀해 예. 주셨지만 사회적 갈등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가 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괜히 왜 또 이렇게 분란을 만드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 분란은 한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히 겪어야 될 분란입니다. 네. 지금 4.3 이름이 없다 그래서 정명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평화기념관에 가면 첫 입구에 그 비석이 누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백비. 네. 예, 백비에서 이름을 못 지어서 비석을 세우지도 못하고 누워있다는 그 상징적인 그런 것도 보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논쟁 그 사람에 따라서 하긴 하지만은 통상적으로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항쟁이라는 말은 인정해가면서 그쪽에 세부적으로 붙여야 될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몇 가지 요인은 더 우리가 논의해보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분란을 통해서 이후의 혼란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학술대회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정명 이후의 배제자 문제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예. 배제자 문제 지금 다시 꺼내야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뭐 앵커님도 얘기고 저도 대답 쭉 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그 개인적인 금전적 배상에서부터 네. 또 그리고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 생활도 수용 했던 분들에 인물들. 대해서 네. 오히려 검찰에서 나서서 재심이디 뭐다 해서 무죄 판결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4.3에서 어려웠던 난제들은 많이 지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4.3 정명, 배제자 문제 그리고 4.3 정의 문제 딱 세 가지가 남았는데요. 네. 요 세 가지에서 이제는 하나씩 우리 스스로 풀어내면서 앞으로 이제는 힘들더라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나가야 될 걸로 보고 더 이게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앞으로 2년 후면 4.3 80주년입니다. 네네. 80주년인데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자 한 분도 주장했지만은 80주년이 내 2년밖에 안 남은 1년 반밖에 안 남은 이런 상황에서 80주년은 넘기지 말고 이런 세 가지 문제는 그때까지는 서로 우리 정말 공론장을 거치면서 해결해 보자를 했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는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짚어보면 희생자 인정에서 제외되는 대상 기준, 그러니까 배제자를 만든 기준은 어떻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이게 우리 특별법 제정이 2000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2000년에 특별법을 공포하고 나니까 우익 쪽에서 4.3 특별법에 문제 있다. 뭐가 문제 있다. 계속 헌법 재판을 그 소송을 제기하고 계속 언론에 모든 것이 다 문제 있다는 듯이 계속합니다. 네. 이런 와중에서 2001년이게 돼요. 1년 후입니다. 2001년 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는 게 요 배제자 문제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 배제자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4.3 희생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남로당 간부, 네. 그다음에 무장대 간부, 네. 그다음에 그 무장 봉기하는 과정에서 그 진행 과정에서 군경을 학살한 이런 무장대원들 이런 사람들은 정당한 국가가 인정하는 희생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세 부류에 속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정확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배제를 못 시킨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야 그 숫자도 밝혀지고 있습니다만은 32명을 배제자로 정해놓은 겁니다. 아, 32명의 명단이 있다. 예, 네네. 명단을 배제자로 해놨는데요. 근데 이 32명 그 명단 뭐 정확히 공표가 안 돼서 저도 정확히 다는 모릅니다. 거의 누구라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정확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증거 자료에 의해서 배제가 될 거라고는 얘기 못할 정도의 분들인데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들이 없는 과정에서 이렇게 돼 놨는데요. 네네. 이게 우리가 4.3 얘기할 때 보면 화해와 상생을 주로 얘기하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해자는 처벌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3만 명 희생자 중에 3만 명 희생자 중에 산에서 와서 무장대가 와서 학살한 사람은 군경은 많아봐야 1,500명 정도입니다. 네네. 그러면 나머지 3만 명에서 2만 8,500명은 군경이 학살한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우리가 가해자는 처벌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오는 이 과정 속에서 화해와 상생을 계속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군경이 가해를 일으킨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덮어왔다. 덮었는데 이제는 이 문제를 꺼내고 또 거꾸로 배제됐던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끌어들일지가 지금 과제다라는 말씀까지 오늘은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정도만 하시고 지금 아까 그 배주자 그 얘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해자도 우리가 편가하게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있으니까 우리 말 그대로 화해 상생하면서 배제자 부분이야 모든 이쪽 관계된 분들이 양쪽에서 서로 다 인정하고 네. 그 넓은 의미에서 화해 상생하고 그래야 4.3이 풀릴 것 같고 또 사실은 4.3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4.3과 쌍둥이인 여순 문제도 있고 같이 연결돼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눈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4.3을 바라보자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 4.3 연구소 김창우 소장이었습니다. 제주의 성평등 이슈를 살펴보는 월간 양이주 시간입니다. 제주연민의 양이주 정책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7월 17일 휴일이긴 한데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 지난 7월 13일 월요일에 그 국가인권위원회 제주 출장소랑 그 제주 인권정책 라운드 테이블이 공동 주최하고 네.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제주연민회가 그 협력으로 그 이제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그 주제가 마을의 뿌리부터 평등하게 제주 마을 자치 조직의 성평등 전환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날 그 라운드 테이블에서 논의된 이야기와 더불어서 네. 이 제주의 성평등 마을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성평등 마을 이야기. 마을의 뿌리부터 평등하게. 사실 참 어려운 주제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국가인권위원회와 이 제주연민회가 함께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게 된 배경은 역시 이 마을이 평등하지 못하다라는 인식에 기반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결정적으로 이렇게 함께하게 된 것은 이제 중앙 국가인권위원회의 어떤 결정 때문이었는데요. 네. 그 결정이 뭐냐면,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2023년에 이장을 뽑을 때 여성을 차별하는 관행을 고치라고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국가인권위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장을 뽑는 과정에서 성차별이 없는지에 대한 직권조사도 진행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주연민회는 2019년부터 이 성평등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정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계기가 되어서 같이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도 지금 마을이장 선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었고 연민회도 맞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네. 이번에 좀 콜라보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장 선출 시 여성차별 사건에 대해 개선 권고를 내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결정적 계기 아무래도 이장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으면 더 좋았을 수 있지만 네. 그 계기가 전남 순창군의 한 마을에서 그 이장 선출을 할 때 여성 배제 관행을 개선해 달라는 진정이 제기가 된 것이 그 먼저 인권위원회에 계기였습니다. 진정이 들어갔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변화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건데요. 이 마을에서는 60년 동안 여성 이장이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이장 후보를 추천할 때 여성이 추천된 적도 없었고, 추천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이장 추천권을 가진 마을 개발위원회 혹은 운영위원회가 마을마다 있잖아요. 네. 거기에 여성이 한 명도 없었던 것 등이 이제 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진정을 받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여성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마을 총회를 열면 남성과 여성이 분리된 공간에 있어요. 그리고 남성들끼리 있는 공간에서 이장을 추천해서 선출하는 네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자체는 이제 특정 피해자를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가 좀 지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 각하되기는 했는데요. 네. 하지만 국가인권위 차원에서 60년 동안 남성만 이장으로 선출되고 여성을 배제하는 관행은 간접차별이라는 개선 권고가 발표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장을 남성만 해왔던 오랜 관행 이것이 왜 간접 차별에 해당하는지 왜 그럴까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접 차별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네. 실제 결과를 보니까 특정 집단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을 규약에 그 이장은 남성만 해야 된다 이렇게 써 네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중립적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집안의 대표는 남성 가장이라는 것이 농촌 사회의 어떤 가부장 문화 속에서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쭉 네.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남성들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고 여성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네네.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법조문은 공평해 보이지만 그 결과들은 차별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접차별이라고 짚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향약 같은 것들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진행해 왔더라라는 맞습니다. 건데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앞서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이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성차별적인 관행의 실태를 분석하고 여성 참여 확대 및 성평등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제 직권조사가 실시가 되었는데요. 네. 9개 광역자치단체에 137개 기초단체단체가 이제 조사 대상이었고 이 중에 107개의 기초단체가 이제 회신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조사 내용은
최근 10년간 이장 임명 현황 그리고 이장 선출 및 임명에 관한 조례 그리고 행정 규칙을 검토했고 마을의 전관 혹은 규약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그것도 이제 검토하는 등의 어떤 일련의 조사들이 진행이 됐는데 그 두 가지만 짚어드리면 첫 번째로 우선 지난 10년간 여성 이장 비율을 보면 가장 높은 지역이 경남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11.6%밖에 안 됐어요. 네. 그리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였습니다. 아하. 네. 네. 이 고작 2.54%였고요. 네네. 근데 지금 제주도 현재 2026년 현재 172개 마을 네. 중에서 여성이장 4분밖에 없는 이 현실. 그래서 그 지난 한 3년 동안 크게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율은 거의 똑같네요. 예, 완전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짚어낼 수 있는 것은 이장 선출 방식인데요. 네. 그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제한을 두고 있는 지자체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지자체가 대부분이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총회 참석권을 세대주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네.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세대주에게 우선 부여한다. 그러면 네. 결국 남성이 하게 된다 이런 거의 말씀이신 그렇게 거죠? 되겠죠. 예.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직권조사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럼 어떤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까? 네, 제도적으로는 세대당 1표 등 이장 선출 임명에 관해서 이런 그 자치법규에 이제 재검토를 해라라는 것과 1인 1표제로 해라.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풀뿌리 단위에선 자체적으로 마을 중심적인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여성들이 이제 돌봄, 가사 그리고 농사일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수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이런 가사 돌봄 부담에 그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제시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사회적으로는 그냥 상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네. 권고를 한 거네요. 예, 그런 셈이죠. 그렇다면 이게 이런 상식적인 것들이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궁금한데. 지금 되고 있다고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네.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는 사실 지켜봐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행안부랑 이제 여성가족부의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 성평등 가족부이긴 합니다만 이제 권고를 내렸는데 지금 제가 그 마을 현장에서 있는 활동가로서 체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다. 그러면 아직도 변한 것은 없다. 권고만 있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여민회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19년부터 성평등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을 해오고 계십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일단 제주여민회가 이제 제주의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는 마을 풀뿌리 단위부터 이제 성평등하게 변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네. 그래서 2018년도에 그 에어릅 조철은 20개리의 부녀회장님, 사무장님 인터뷰를 통해서 마을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의 여성 참여 실태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실태 조사 결과 여성들이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그 이런 현실을 좀 타개해 나가고자 그 전연홍 제주도 연합이랑 같이 이제 성평등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여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2024년부터는 여민회, 전연홍 제주도 연합 그리고 제주 YWCA가 그 성평등 마을 사업단을 구성해서 함께 사업을 영차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영차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 조항을 만들었다라고 들었는데 네. 5개 조항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아까 1인 1표를 기본으로 하는 의결권, 선거권의 평등 조항, 네. 그리고 마을 이제 개발위원회 혹은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40%를 여성 위원으로 구성하는 네. 것과 그리고 마을 이제 운영의 기본적인 어떤 민주성과 평등 가치를 명시한 조항,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발언 기회를 균등하게 해야 된다는 것, 네. 그리고 성별 연령에 따른 차별 금지 이런 식의 5가지 조항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성평등 마을 이 만들기 사업에 17개 마을이 참여를 했어요. 네. 근데 그중에 6개 마을이 성평등 마을 규약으로의 개정을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70여 개 마을 중 6개면 사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영차라고 네, 표현했습니다. 영차. 성평등 마을 만들기 사업. 그래서 변화한 사례도 궁금한데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라운드 테이블 아까 말씀드렸던 라운드 테이블에 금학리 이제 부녀회장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토론을 네. 해주셨어요. 근데 금학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대4 네. 그 운영위원회 그 참여하는 비율이 성별 비율을 6대4가 아니라 아예 동수 5대5로 네네. 만드셨고요. 그래서 재무랑 그 재정 감사를
가 이제 각각 2분씩 있는데 그것도 최초로 이 성평등 마을 사업 참여한 다음에 여성 그 감사와 재무가 이제 임명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좀 확산되고 제주도도 적극적으로 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여민의 양희주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안재홍의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제헌절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며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만나겠습니다.